자, 오늘 이야기는요. 차마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힘들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해 보였던 한 가정.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각자의 비밀을 숨기고 살아온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30대 남성입니다. 오늘 제 사연은 어떻게 보면 개인 가정사이자 그리고 숨기고 싶은 그런 일인데 아직도 이런 곳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많은 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8년 전쯤 저는 대전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 두 분은 죽곡면이라는 작은 농촌 마을에 살고 계셨습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원래 부모님의 고향은 대전인데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신 건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죠. 차가 많은 도심지보다는 시골이 공기도 좋을 뿐더러 무엇보다 부모님이 예전부터 귀농을 꿈꾸고 계셨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내려가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내려간 지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쯤 부모님은 예전과 많이 달라지셨는데 이게 외적으로 달라진 게 아닌 마치 제가 알고 있는 부모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게 변하셨습니다. 일단 대전과 거리가 있다 보니 자주 찾아뵙진 못하고 명절 또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내려가곤 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 건 아마 어머니의 생신날이었죠. 참고로 저는 형제 없이 외동이라 가족이라곤 부모님과 저뿐인데 그날은 어머니 생신을 맞아 외삼촌도 와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쯤이었나? 외삼촌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민성아, 너도 느꼈을지는 모르겠는데 너희 부모님 싸우셨니? 아까부터 서로 말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잘 좀 챙겨드려. 삼촌의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평소와 다르게 기운이 없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끝낸 뒤 어머니가 없을 때 아버지에게 가서 조용히 여쭤봤죠. 저 아빠, 엄마랑 무슨 일 있어요? 두 분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을 넘기시는 겁니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도통 말씀을 안 하니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날은 찜찜한 기분으로 지나갔었죠. 그리고 다시 대전으로 올라와 저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거진 한 달 정도 지나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성아, 바쁘니? 이번 주말에 좀 내려와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하셨고 저는 주말 아침 급히 집으로 내려갔었죠. 그날 집에는 아버지 혼자 계셨는데 어머니는 외출을 하신 건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빠, 엄마는 어디 갔어요? 민성아, 있잖아. 너희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 아버지가 꺼낸 말은 요즘 어머니가 외출이 잦아지고 한 번 나가면 자정이 다 돼서야 들어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곳으로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라 주변에 아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고 거기다 부모님 댁 주변은 온통 논밭으로 이루어져 딱히 갈 곳도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기다렸고 아버지 말대로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집 밖으로 나가보니 검은색 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어머니와 어떤 아주머니가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일부러 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었죠. 엄마, 저 왔어요. 몸도 편찮으신데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대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집 아들이야? 처음 보네. 반갑다. 너도 알다시피 너네 엄마가 몸이 편찮으시잖아.
그래서 같이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했지. 그러다 보니 조금 늦었네. 저는 그 아주머니를 보고 저희 어머니와 무슨 관계인지 물었는데 그냥 잘 아는 사이라고 말을 얼버무리더군요. 그렇게 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고 정말 섬뜩한 사건은 다음날 대전으로 올라가던 일요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대략 밤 9시 정도였고 운전을 하던 중 외삼촌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민성아, 너 어디야? 지금 큰일 났다. 저는 삼촌의 전화를 받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일단 자세한 상황 설명은 만나서 듣기로 했고 아버지는 피를 많이 흘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들었었죠. 저는 차를 돌려 곧장 병원으로 향했는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급히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원에는 삼촌 혼자 계셨고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워 삼촌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흉기를 가져와 누워있는 아버지의 복부를 찔렀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삼촌,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엄마가 왜? 근데 삼촌은 어떻게 알고 저희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자 삼촌이 말을 해주는데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 아버지가 삼촌을 불러 부탁 한 가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본인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며 살려달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집사람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황당한 말을 계속 하더랍니다. 삼촌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저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했죠. 그 일이 있고 정확히 일주일 뒤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삼촌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혼자 거실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마치 계획된 범죄처럼 제가 집으로 올라가던 그날 밤만 기다렸다는 듯이 기막힌 타이밍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통화가 되진 않았고 그렇게 아버지의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중요 장기가 다치지 않아서 회복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들었고 아버지가 병원에서 회복을 하는 동안 경찰들이 병원에 찾아오면서 사건 조사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말과 다르게 흉기에 어머니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외에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죠. 한마디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그런 상태였고 이 사건은 별다른 진전 없이 흐지부지 흘러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퇴원을 하고 나서 집에 있기가 두렵다며 제가 살던 자취방으로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수도 없이 캐물었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듯 말을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긴 조사 끝에 사건의 내막은 밝혀지게 되었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은 물론이고 사건의 충격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였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본인이었는데 그 시발점이 어머니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죽곡면에 있는 작은 기도원을 다니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아주머니를 만나게 됐고 그분과 금방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했죠. 참고로 아버지는 무교라 종교에 대해 큰 신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기도원에 다닌다고 말하면 그걸로 인해 괜한 싸움이 날까 싶어 비밀로 숨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종교 활동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집안일은 소홀해졌고 아버지 모르게 비밀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삼촌과 저에게 어머니를 의심하게끔 말을 했던 거고, 그날 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행동을 하셨던 거죠. 결국 아버지는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셨고, 두 분은 늦은 나이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제가 우연한 계기로 어머니와 삼촌이 나누던 대화를 몰래 듣고 나서부터였죠. 삼촌이 어머니에게 너무 빨리 병원을 데려간 것 같다며 죽었으면 좋았는데 정말 아쉽게 되었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다른 방법이 없냐는 그런 섬뜩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삼촌과 어머니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지듯이 물으니까 삼촌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저희 집에는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놀러 왔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삼촌이 기도원을 소개해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면회를 가서 이런 일들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더 이상 캐내지 말고 묻고 지내자는 말을 하시더군요. 벌써 8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의 의미가 뭐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사건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삼촌만 진실을 알고 있고, 모두 다 그 사건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 해당 기도원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게 분명한데 다들 입을 열지 않으니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일이죠.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결혼도 망설여질 정도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란 게 없어졌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부모님마저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으니 아직도 굉장히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제보드릴 이야기는 여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용들인데 너무 답답하고 소름이 끼쳐서 괴들남님께 익명으로라도 사연을 보내서 제 심정을 조금이나마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정이를 처음 만난 건 올해 2026년 기준으로 약 3년 전 빌라 엘리베이터 안이었습니다. 그날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거의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였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닫히려고 할 때쯤 한 여자가 뛰어오는 게 보였고, 저는 열린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제게 이런 말을 꺼냈었죠. 저기 진짜 죄송한데요. 자꾸 모르는 사람이 쫓아와서 그런데 잠깐 남자친구인 척 좀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엘리베이터 밖을 쳐다봤더니 어떤 남자가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였고, 뭔가 위험하다는 느낌에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집 현관 앞까지 올라간 뒤 둘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신고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부탁 한 가지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삼동에 살고 있는데 혹시 거기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안 될까요? 삼동이면 바로 저희 맞은편 빌라였고, 혹시나 아까 그 남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일단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고 삼동 쪽으로 같이 걸어가게 되었죠. 다행히 아까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요즘 세상이 참 무섭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여자가 너무 고맙다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자꾸만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고, 며칠 뒤 서면 파스타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 여자의 이름은 수정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3살 연하에 외적인 부분은
누가 봐도 호감형인 외모였고 서로 같은 빌라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왕래가 잦아지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신기한 건 저랑 취미도 굉장히 비슷했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스포츠인 야구를 수정이도 저만큼 좋아하는 게 너무 신기할 따름이었죠. 이 모든 게 그냥 인연이라고만 생각했고 결국 수정이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수정이의 말론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했었지만 뚜렷하게 해결 방법이 없다면서 늘 걱정을 하면서 지냈었죠. 그 당시 수정이 집 현관 앞에 이상한 편지들이 자꾸만 왔었는데 그 내용들은 저와 계속 만나면 해코지를 할 거라는 협박성의 편지였고 수정이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너무 무섭다면서 눈물까지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수정이에게 같이 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수정이도 어차피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저와 같이 있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는 판단에 저희는 사귄 지 3달 만에 저희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렇게 수정이와 같이 살게 되면서 더 이상 그런 편지들은 받지 않게 되었지만 수정이와 만나면 만날수록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 점들이 간혹가다 보였습니다. 그건 수정이에게 연락을 하는 남자들이었는데 주로 회사 동료와 지인들의 연락이 잦았고 그 내용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였었죠. 그러니까 자정이 넘은 시간에 회사 상사라는 사람이 술을 먹고 생각이 난다고 연락을 했던 경우도 있었고 수정이 말론 아는 지인이라고 하는데 가끔 새벽마다 전화를 하는 이상한 남자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고 신경이 쓰였고 저도 참다 못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죠.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보통 직장 상사들이 이렇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냥 지인이라며 한 번씩 새벽마다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게 너는 이해가 돼? 알겠어, 오빠. 내가 잘 말해볼게. 수정이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수정이의 주변 남자들을 믿지 못하는 상태였고 일단 수정이가 해결을 한다고 했으니 한번 믿고 기다려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의 주변엔 남자들이 끊이지 않았고 저는 점점 수정이에게 집착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자신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었죠. 그렇게 저희가 1년을 만났을 때 한날은 수정이가 속이 좋지 않다고 해서 며칠간 고생을 했었는데 나중에 병원을 가보니 그건 수정이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막대한 책임감도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이유가 워낙 수정이 주변에 남자들이 많다 보니 결혼을 해서 또 그 문제로 트러블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그땐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끼는 사람이고 수정이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주변 남자들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란 생각에 일단 부모님을 뵙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 부모님도 수정이가 마음에 드셨는지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급하게 식장을 잡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가 지원해주신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구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정이가 임신을 하고 난 뒤 직장도 그만두고 그로 인해 연락을 주고받던 직장 상사와 그리고 결혼 소식을 들은 지인들도 연락이 뜸해지다시피 했고 저는 더 이상 둘 사이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을 거란 생각에 점점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그러다 수정이의 출산일이 되었고 자연분만을 시도했지만 출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제왕절개를 하게 됐고 수정이는 병원에서 회복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고 수정이가 회복을 할 동안 저는 집을 깨끗이 치워놓을 생각으로 일단 집으로 가서 대청소를 시작했었죠. 그렇게 집을 샅샅이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침대 밑 구석에서 작은 종이박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단순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려고 했지만 혹시 수정이의 물건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박스를 천천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소름 끼치는 물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박스 안에는 손바닥만한 메모장이 있었는데 거기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치밀한 계획들이 적혀 있었고 1단계는 긴박한 구조 상황이라는 큰 글씨와 그 밑으로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메모장에 적힌 글을 읽다 보니 제가 수정이와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수정이와 동거하는 게 2단계였고 3단계는 임신,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는 결혼에 대한 계획이었고 그 다음 장에는 저의 생활 패턴과 취미, 거기다 제가 타고 다니던 차량 번호까지 적혀 있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첫 만남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따라온다고 제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도 다 거짓이었고 수정이의 집 앞에 협박 편지가 있었던 것도 그리고 새벽마다 오던 지인들의 연락도 이 모든 게 본인 스스로 꾸민 짓이라는 게 너무 소름이 끼칠 노릇이었죠. 왜 그 메모장을 침대 밑에 숨겨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제가 수정이에게 말하게 되면 저희 둘 다 정상적으로 살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상자를 다시 넣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가 몸을 회복하고 거의 한 달 정도 지났을 시점에 그 상자가 사라져버렸고 아마 제 추측으론 제가 집에 없을 때 수정이가 직접 버렸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던 여자이고 아이까지 태어난 마당에 이미 지나간 과거 일을 꺼내서 분란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숨기면서 살면 되지만 또 수정이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을 거란 판단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터놓을 수가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저는 앞으로 수정이와 살면서 이 일이 계속 생각이 날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여기에 제보를 해서 시청자분들께 여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사건은 불과 2달밖에 지나지 않은 최근의 일인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니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혼 3년 차 지극히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남편과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제가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라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충격을 받았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2달 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죠. 그날따라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여보,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그러자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을 듣고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안쓰럽단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나 회사 그만뒀어. 아니 사장이란 놈이 회사에 빚만 잔뜩 내고 도망가 버렸거든. 그렇게 남편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남편은 천안에서 일을 구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주말 부부보다는 그래도 아이가 아빠와 같이 지내는 게 정서적으로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들었었죠. 남편은 일자리를 구한다는 이유로 아침 일찍부터 나가곤 했었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들어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출근해. 친구가 소개해준 회사인데 규모도 있고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잘 됐네. 근데 무슨 일 하는 곳이야? 단순 영업직인데 그냥 고객들 만나서 물건 전달하는 일이야. 남편은 일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리듯 넘어갔었고 뭐 어쨌든 취업을 했다고 하니 저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편을 응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첫 출근을 했었고 저는 모유 수유를 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글쎄 얼려놓았던 모유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유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도 이 방법을 쓰곤 했었는데 황당하게도 모유가 없어진 상황이었죠. 남편 말고는 이 집에 들어온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버린 것도 아닌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냉장고에 있던 모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남편은 전혀 모른다는 눈치였고 그 일은 의문만 남긴 채로 넘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모유가 사라지는 일은 계속 반복이 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모유를 가져간 범인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모유를 가져다가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 회사 과장님이 출산휴가 중이거든? 근데 모유가 필요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과장님도 얼마나 급했으면 남자인 나한테 그런 부탁을 했겠어.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이번에 출산을 하게 된 여자 과장님이 있는데 모유가 나오지 않아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조금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뭐 요즘에는 모유 나눔도 하는 시대이니 같은 엄마 입장에서 큰 거부감은 들지 않았었죠. 거기다 남편의 직장 상사라고 하니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모유가 필요하면 언제든 가져가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수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그날부터 남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자마자 남편 휴대폰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는데 급한 일이 있는지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남자가 화를 내면서 물건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편이 씻고 있거든요. 나오자마자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그러자 그 남자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씻고 나온 남편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렇게 심한 욕을 들은 건 처음이었고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게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한 번씩 나가면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는 입장이라 남편의 수입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었죠. 남편이 새 직장에 들어간 지 이제 2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카드값으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쓰고 다니니 뭔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내역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볼 때 대부분의 지출이 쇼핑이었는데 평소 남편은 옷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쇼핑에 돈을 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여자의 직감으로 볼 때 분명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날부터 남편의 뒤를 캐내기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육아와 살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듯했고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에게 부탁을 드려 일주일만 같이 지내게 되었죠. 물론 친정엄마에게도 모든 걸 숨기고 혼자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출근을 한다던 남편이 회사가 아닌 근처 PC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은 2시간 가까이 컴퓨터를 하고 나오더니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잠시 뒤 다이소 앞에서 어떤 여성을 만났고 바람이라도 피는 듯 싶었지만 만난 지 1분도 안 돼서 헤어지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또다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더니 이번에는 중년 남성을 만나는 겁니다.
딱히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고, 남편이 물건을 전달하는 영업직이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죠. 그건 남편과 만났던 중년 남자의 이상한 행동이었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 그 자리에 서서 뭘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글쎄 아기들이 먹는 모유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모유를 보관할 때 따로 담아두는 팩이 있는데 색깔도 그렇고 누가 봐도 모유라고밖에 볼 수 없는 형태였었죠. 아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길에서 모유를 마시고 있으니 그 자체만으로 너무 섬뜩하고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곧장 남편에게 다가갔더니 남편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아까부터 보고 있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 그제야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듣게 되었고, 저는 이혼까지 고려할 만큼 소름 돋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아침마다 PC방을 가곤 했었는데 한 카페에서 글을 하나 보게 되었답니다. 그건 혼자서 갓난아이를 키우는 남성이 쓴 글이었는데 아이가 분유를 먹지 않아서 급하게 모유를 구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했죠. 그것도 무료가 아닌 꽤 큰 금액이었고 그 글을 보고 나서 저희 집 냉장고에 있던 모유가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다음날 모유를 판매하고 돈을 벌자 본격적으로 모유 장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인터넷 카페를 알아보기 시작했답니다. 그 결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었고 잘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남편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불쌍한 컨셉으로 모유를 구하러 다녔고 그렇게 구한 모유를 인터넷에서 만난 남자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돈을 벌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유를 구매했던 남자들도 다들 정상인이 아니었는데 그게 구매자들 대다수가 본인들이 직접 먹으려고 구매를 했던 거였죠. 그리고 더욱 소름이 돋았던 건 20대 여성의 모유는 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또 냉동보다는 갓 나온 모유일수록 값이 비싸진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오로지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너무 엽기적이고 소름이 끼치는 일인데 아직도 인터넷 카페 또는 각종 SNS에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남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위장하고 접근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이 취향을 가지고 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니 어떠한 거래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돈만 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과 같이 사는 게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하지만 둘도 지나지 않은 아이 때문에 참고 지내고 있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인 또는 가족 중에 혹시 출산한 산모가 있다면 꼭 알려주셔서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3년 전에 직접 겪은 일이며 평범한 결혼 생활이라고 믿었던 제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저 아내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남들이 보기엔 별다른 문제 없는 안정적인 부부였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나름 성실하게 월급을 가져다주는 편이었고 아내도 제 일에 간섭을 하지 않고 조용히 가정을 챙기는 타입이었죠. 말 그대로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내는 그런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까지 이해를 하면서 잘 지냈고 서로 성격도 잘 맞는 편이라 큰 트러블도 없는 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이상할 정도로 저를 챙기기 시작했고 꼭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술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평소 표현이 거의 없던 아내가 오늘 하루 너무 고생했다면서 제게 따뜻한 말까지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아내의 모습이 좀 낯설기는 했었지만 그냥 결혼 10년 차에 찾아오는 변화라고 생각하고 저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이었고 그러다 보니 저도 술 마시는 양이 점점 늘어나 원래 70kg였던 몸무게가 불과 6개월 사이 90kg 가까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회사 사람들이 저를 보면 왜 이렇게 살이 쪘냐는 말뿐이었고 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날부터 집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었죠. 자기야, 우리 이제부터 술은 조금만 줄이자. 나 살도 엄청 찌고 요즘 몸도 좀 안 좋아진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병원에서 건강검진 좀 받아볼까? 내 동창 중에 이번에 개업한 의사가 있거든? 거기로 한번 가보자. 아내의 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내과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자는 이야기였고 며칠 뒤 병원에서 피검사와 내시경까지 받고 드디어 결과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간 수치도 높고 심지어 공복 혈당도 높아서 지금 당장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태였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가는 몸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는 충격적인 결과였었죠. 저는 그날부터 금주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각종 모임에 특히나 저희 회사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먹을 수 없는 분위기라 술을 아예 끊는 건 솔직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절제를 하면서 술을 줄이고 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아내의 잔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었죠. 여보, 우리 오빠 지인 중에 태호 아저씨라고 혼자 산에서 사시는 분이 있거든? 그 TV 보면 자연인 같은 프로그램이 있잖아. 뭐 그런 데서 사시는데 글쎄 그분이 원래 가난 말기였대. 근데 산에서 사시더니 지금은 엄청 건강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잠깐 산에서 지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아니, 그럼 직장은? 지금 하는 일 다 그만두고 나보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야? 아, 지금 일이 문제야? 당신 몸이 먼저지.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아내는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말하기 시작했고 제 건강을 걱정한다기엔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밥도 차려주지 않고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으면서 냉전 상태로 지냈었는데 제가 아무리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해도 영 풀릴 조짐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내가 말했던 산에서 살고 있다는 태호 아저씨가 저희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고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 뭔가 묘하게 설득이 되면서 저도 진지하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술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빼고는 매일 마셨고 뭐 그때는 건강이 이렇게 나빠질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술을 먹고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날 제가 암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걸 알았을 때는 뭐 이미 늦었죠. 그래서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냥 쉬자 하는 마음으로 산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너무 건강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더 악화되기 전에 산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몸이 진짜 확 바뀌거든요. 일단 몸이 건강해야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옆에서 이야기를 같이 듣던 아내도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며 마치 제가 산에 들어가는 걸 당연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일주일 뒤쯤 저는 결심을 끝내고 아내의 말대로 산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그날 밤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었죠.
여보, 나 산에 들어가서 좀 살아볼까 해. 당신 말대로 건강이 먼저인 것 같아. 그래? 진짜 잘 생각했어. 여기는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또 답답하다고 중간에 내려온다고 하지 말고 좀 진득하게 회복하고 와. 내 말 알겠지? 저는 아내와 이야기를 끝내고 약 한 달간 회사 인수인계를 해주고 난 뒤 드디어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산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집으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아내도 보고 싶고 편하게 침대에서 자고 싶은 마음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옆에 있던 태호 아저씨가 위로를 해줬고 저는 알게 모르게 태호 아저씨에게 의지를 하면서 산에서의 생활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끔씩 찾아와서 반찬이나 옷들을 챙겨줬고 저는 어쩌다 보니 약 10개월이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집에 내려가지 못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오래된 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장례식장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산을 내려와 거의 1년 만에 집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간 집이라 굉장히 어색했지만 겉보기엔 크게 변한 건 없었고 일단 샤워를 하고 나서 장례식장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발장에 들어있던 낯선 운동화 몇 켤레를 보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었죠. 아내의 신발 사이즈는 230인데 신발장에 있는 운동화는 누가 봐도 270 이상으로 보이는 남자 신발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있는 운동화 누구 거야? 아, 그거? 우리 오빠가 며칠 전에 들렀는데 내가 그때 운동화 세탁을 맡기려고 했거든. 그니까 오빠가 자기 것도 맡겨달라고 해서 그냥 내가 두고 가라고 했어. 근데 요즘 바쁜지 아직 안 찾아가네. 저희 집에 형님이 온 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님도 가정이 있으신 분인데 굳이 저희 아내에게 운동화를 세탁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뭔가 묘하게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으로 출발하기 전 주차장에서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여쭤보기로 했었죠. 저 형님,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매제,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나야 뭐 잘 지내지. 근데 어쩐 일이야? 그게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니 제가 오늘 집에 들렀는데 형님이 신발을 놔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다 드릴까 하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신발? 난 그런 적 없는데.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기회를 봐서 명확한 물증을 잡으려는 생각에 일단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생각을 좀 정리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그 신발장에 있던 운동화들이 도대체 누구 건지 꼭 밝혀야 했고 지금 아내에게 다짜고짜 따지고 들면 분명히 숨겨버릴 게 뻔한 상황이라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며칠 뒤 태호 아저씨가 언성을 높이면서 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얼핏 듣기론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저 아저씨,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야. 뭐 그냥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진정하세요. 그리고 저 조만간 집으로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아유, 그래. 1년이면 있을 만큼 있었지 뭐. 나도 자네랑 정도 많이 들었고.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참. 그때 태호 아저씨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는 참 미안하게 됐어. 나도 돈이 좀 급해서 말이야. 사실은 자네 아내한테 돈을 좀 받았거든. 태호 아저씨의 말은 제 아내에게 돈을 받고 1년 동안 산에서 저를 감시하고 감금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절대 집으로 오지 못하게만 해달라고 아내가 수도 없이 사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태호 아저씨는 아내에게 돈을 더 달라고 했다는데 아내가 자꾸만 핑계를 대고 시간을 지체하자 태호 아저씨는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제 건강을 생각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저를 산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고 저는 1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던 거였죠. 그렇게 날이 밝자마자 집으로 향했고 저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장면들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안방 침대에서 다른 남자와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이었는데 아내는 저를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왔어? 저기 거실에 서류 가져다 놨으니까 우리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혼해. 아니, 당신 미쳤어?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뭔데? 그러자 아내가 이유를 설명하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남자에 빠져서 사리분별을 못한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했던 이유는 바로 부부관계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부터 관계를 할 때마다 아내는 만족을 하지 못했고 저도 자신감이 떨어져 점점 관계를 회피하다 보니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었죠. 서로 충분히 노력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람을 외딴 산으로 보내놓고 정작 아내는 집안에서 이런 짓을 하고 지냈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와 법적 공방 끝에 이혼을 하게 됐지만 이 일은 단순히 이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게 무너져 버렸고 아직도 가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서 다시 산으로 들어가야 하나 그런 고민까지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은 그저 하루하루 조용히 버티면서 이 일이 제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흐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괴들남님께 제보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이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의 속내를 알게 된 끔찍한 내용입니다. 이 일은 5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현재 저는 이혼을 한 상태지만 지금도 전 남편을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친구 소개로 남편을 카페에서 만났고 처음 본 남편의 이미지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착하고 순박한 사람으로 보였었죠. 하나부터 10까지 제게 맞춰주는 건 물론이고 제가 부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오는 말 그대로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남자였습니다. 그런 모습에 이끌려 이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을 끝내고 같이 살자마자 남편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었죠. 사건의 시작은 저녁을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남편이 배가 고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좀 전에 저녁 먹었잖아. 그렇게 먹고 나서 또 뭐가 들어가? 내가 원래 식탐이 좀 많잖아. 여보, 내가 맛있는 배달 음식 시킬 테니까 우리 같이 먹자. 저는 원래 밤늦게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라 솔직히 썩 내키진 않았지만 신혼이기도 하고 또 결혼 전부터 남편은 식탐이 많다는 소리를 저에게 자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주문하고 남편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던 음식이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속이 안 좋다면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당혹스러웠지만 그때는 남편의 컨디션이 안 좋은 거라 생각했고 하는 수 없이 혼자 배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 저도 짜증이 나서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빠가 먹고 싶다고 시켜놓고 자꾸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떡해. 이럴 거면 배달을 시키지 말던지. 미안.
내가 왜 이러지? 막상 배달 음식만 보면 이상하게 속이 안 좋단 말이야. 만약 남편이 밥도 먹지 않고 속이 불편하다면 건강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집에서 저녁은 잘 먹고 나서 꼭 배달 음식만 보면 속이 안 좋다고 하니 무슨 사람을 놀린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었죠. 하지만 남편의 이런 이상한 행동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아마 이때부터는 습관적으로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문제로 남편과 많이 싸우기도 했었고, 심지어 카드까지 못 쓰게 만들어버렸지만, 음식을 주문하는 이상한 행동은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국 다 먹지도 못한 음식들은 냉장고에 쌓여만 가고, 결혼 전에는 저도 배달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남편이 매일 음식을 시키다 보니 나중엔 배달 음식만 봐도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행동은 반년 동안이나 지속됐고, 저는 그 음식들 때문에 체중이 10kg나 불어나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볼 때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과 이혼을 하기에는 뭔가 애매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참고 살자니 그것 또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남편에게 조금 겁을 주려는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냈었죠. 오빠,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앞으로는 배달 음식 안 시켰으면 좋겠어.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지만 한 번만 더 이러면 나 오빠랑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조심할게. 미안해.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모질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분명 악순환이 반복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신기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음식을 주문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 일이 해결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건 남편의 잦은 술자리였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술을 즐겨 마시는 타입은 아니었고, 가끔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한두 잔 정도 하는 정도였는데, 남편이 달라진 후로부터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의 이런 모습도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쓸데없는 음식을 시키는 것보다 나으니 저도 군말 없이 그냥 넘어가곤 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썩 좋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고, 아마 결혼한 지 2년 차쯤 됐을 때 저는 슬슬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제 예상과 다르게 남편은 때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이상 강요 없이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세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남편은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관계 거부를 했었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여자로서 자존감까지 내려가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관계 회복을 위해 저는 다이어트까지 하면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었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은 쉽지 않았고, 저희 부부는 서먹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질 정도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자정이 가까워지도록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았고, 저는 남편 걱정에 문자를 보냈더니 남편은 회사 지인들끼리 술을 한잔하고 있다고 답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TV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벽 2시쯤 남편이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옷도 갈아입지 않고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고, 저는 이불을 가지고 와서 덮어주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때 남편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 사생활은 철저히 지키기로 약속을 했던 터라 각자의 휴대폰은 보지 않고 지내기로 했었는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촉이 자꾸만 느껴지더라고요. 휴대폰은 지문으로 잠금이 돼 있어서 자고 있는 남편 손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살펴보는데, 역시나
저의 촉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여자와 카톡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이 여자와 만난 지는 대략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고 남편이 여자에게 푹 빠져있는 그런 카톡 내용들이었죠. 그 순간은 심장이 떨리고 당장이라도 남편을 깨워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클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참기로 하고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여자인지 보려고 남편의 사진첩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 여자는 엄청나게 뚱뚱하고 누가 봐도 비호감인 모습의 여자였고 그보다 더 경악을 했던 부분은 바로 남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특이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동영상을 살펴본 결과 하나같이 고도 비만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나와 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거나 또는 옷을 갈아입는 그런 이상한 동영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어디서도 보지 못한 생소한 분야라 뭔가 소름이 끼치고 남편이 무서워 보이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제가 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한참 동안 뜸을 들이다가 제 눈치를 살피면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사실 이게 내 취향이거든. 그래서 당신도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 남편이 꺼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동안 왜 그렇게 식탐을 부렸는지 그제야 알게 됐고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뭐라 할 말조차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남편의 특이한 성적 취향이었는데 남편은 결혼 전부터 100kg가 넘어가는 고도 비만인 여성에게 성적 패티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남성들과 다르게 늘씬한 여성을 좋아하는 게 아닌 반대로 엄청난 비만인 여성들을 선호했었고 제가 더 소름이 끼치는 건 저를 고도 비만으로 만들기 위해 본인은 먹지도 않을 음식을 주문했었다는 섬뜩한 사실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이 찌는 체질도 아니었고 남편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살이 크게 찌지 않자 남편은 저를 포기하고 그냥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마사지숍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는데 남편이 회사 동료와 술을 먹고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때 남편의 담당 마사지사가 엄청난 고도 비만인 여자였고 남편은 그 모습에 반해 지금까지 저를 속이고 몰래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바람도 바람이지만 본인의 이런 이상한 취향을 저에게 바랬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럼 저와 왜 결혼을 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뚱녀로 만들 자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름이 끼쳐서 곧장 집을 나와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뒤로 남편과는 깨끗하게 정리를 했고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지만 만약 제가 식탐이 많았거나 또는 먹는 것을 즐겨 했다면 이 남자에게 사육 아닌 사육을 당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이가 없다는 것을 천만다행이라 여기며 살고 있고 이런 일을 제가 겪어보니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렵고 무서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차마 가족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60대 초반의 부부였고 특별히 눈에 띄는 점도 없는 그런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편에 가끔가다 운동을 하면서 평소에는 조용히 TV를 보면서 지내는 게 일상적인 분이었고 아버지와 다르게 어머니는 사람을 좋아해서 친구들이나 각종 모임을 자주 나가시는 편이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두 분 성향이 극과 극인 건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제가 30대가 되고 난 그때쯤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일단 문제의 시작점은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고 나서부터였는데 처음에는 워낙 모임을 좋아하시는 편이라 그러려니 했었지만
제 입장에선 조금 과다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긴 했었죠. 아무리 모임을 좋아하더라도 아버지와 같이 보내는 시간도 필요한 법인데 한 달에 한 번 여행을 가는 것도 모자라 다음 날까지 집에 들어오질 않으니 아버지도 말은 안 하시지만 많이 답답할 거란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제가 어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엄마, 한 달에 한 번 여행 가는 거, 그거 아빠랑도 같이 가면 안 돼? 어? 아유, 종수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이런 데는 친구들이랑 가야 편하지. 그리고 니네 아빠한테 같이 가자고 해봐. 어디 갈 사람이니?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버지와 같이 갈 의향은 보이지 않았고 아버지도 딱히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라 저도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낼 명분이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은 어머니가 여행을 다녀온 직후 일어나게 되었죠. 그날 어머니는 전날 오전에 나갔다가 다음날 오후 3시쯤 집으로 들어오셨고 아버지는 운동을 하러 나갔던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가셨고 그 사이에 휴대폰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었습니다. 한두 번 정도 울렸다면 그냥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연달아 계속해서 전화가 오니 뭔가 급한 전화일 거라 생각하고 제가 대신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죠. 네, 여보세요? 혹시 지숙이 번호 아닌가? 분명 이 번호가 맞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가 자리에 안 계셔서요. 제가 아들이거든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전해드릴까요? 그러자 그냥 전화는 끊어져 버렸고 그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의 카톡을 살펴봤었는데 글쎄 거기엔 여러 명의 낯선 남자와 주고받은 카톡들이 보였고 잠깐 대화 내용들을 살펴보니 이건 누가 봐도 연인이라고 생각될 만한 내용의 카톡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여행을 와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다는 그런 멘트가 줄을 이루었고 그걸 보고 나니 여태 어머니가 친구들과 간다던 여행이 단순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었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너무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를 볼 때마다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면서 특히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까지 들었는데 그냥 모른 척 넘기기에는 더 큰 사단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솔직히 말하자니 또 아버지가 상처를 받으실 것 같아서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고민을 한 끝에 이대로 숨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서 한날은 아버지께 제가 봤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딱히 놀라는 기색도 없고 그냥 알았다는 대답만 하고 다시 TV를 보시면서 누워 계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눈치였고 그런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나니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안타깝고 치근한 마음까지 들었었죠. 속으로는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자식 앞이라 그랬던 건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머니가 싫어지고 원망스럽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를 챙겨드리려고 일부러 아버지를 모시고 외출까지 했었는데 한날은 아버지가 제게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본인 인증이 잘 안 된다면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고 그날 아버지의 휴대폰을 보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었죠. 저는 아버지의 요청대로 주식 앱을 깔아서 본인 인증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문자 메시지를 보다가 좀 당황스러운 내용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건 저희 집에 가끔 놀러 오시는 영석이 아저씨와 나눈 문자였는데 그 내용은 반전 그 자체였었죠. 이번에 진짜 물 좋은 고속 관광클럽 일정이 있는데 이번에도 운동복을 입고 오면 된다는 문자 메시지였고 영석이 아저씨와 나눈 문자들을 보아하니 이미 몇 번이나 아버지가 이런 곳에 다녀왔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씩 아버지가 운동을 하러 나간 뒤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 문자를 보고 나니 진짜 운동을 하러 나가신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믿은 만큼 너무 실망스럽고 배신감까지 느껴졌었죠. 그제야 아버지의 반응이 조금 이해가 갔고,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았던 것도 이미 아버지도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서로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삶을 사는 그 분위기까지 더 이상 이런 집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해 혼자 살기로 마음을 먹었었죠. 그 뒤로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 거의 반년이란 시간을 혼자서 지냈고, 부모님께 걸려온 전화, 그리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일만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었습니다. 종수야, 너 엄마한테 연락 좀 해. 지금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전화는 어머니 친구분의 전화였는데, 요즘 어머니가 매일 집에서 술만 드시고 많이 힘들어한다는 그런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한때는 어머니가 너무 미웠지만 자꾸만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여서 저는 고민 끝에 거의 8개월 만에 집으로 찾아갔고, 그날 어머니에게 제가 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야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이야기는 제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끔찍한 내용이었죠. 어머니의 입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아버지의 행동을 의심하고 계셨다는데, 아버지는 운동만 다녀오면 뭘 항상 숨기는 사람처럼 나가서 전화를 받았고, 누가 봐도 의심이 될 만한 행동들을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했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었고, 어머니는 답답한 나머지 아버지의 친구분 영석이 아저씨를 만나 하소연을 하게 되었다고 했었죠. 영석이 아저씨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가끔 만나다 보니 서로 정이 들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때부터 영석이 아저씨를 정신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했었답니다. 그렇게 아버지 몰래 영석이 아저씨와 여행도 다니면서 지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영석이 아저씨를 만나다 보니 아버지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고, 어머니는 영석이 아저씨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며 그만 만나자고 말을 꺼냈더니, 그때 영석이 아저씨가 본인이랑 헤어지면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건 물론 저에게도 연락을 할 거라는 그런 협박을 받았다고 했었죠. 그리고 본인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다는데, 바로 그게 아버지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영석이 아저씨는 아버지를 관광 모임에 초대를 해서 바람을 피우게끔 자리를 만들었고, 어머니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버지의 친구분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아버지와 제가 알까 싶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엄마, 저번에 엄마가 샤워하러 갔을 때 진짜 미안한데 엄마 폰을 좀 봤었거든? 카톡 보니까 연락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 그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자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아버지를 기다렸다가 직접 물어보려고도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느낌이라 도저히 그 집에 더 있을 자신이 없어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부모님의 진실을 피해서 저는 독립까지 선택했지만, 제가 진짜 힘들었던 건 누가 바람을 피운 것보다 다들 서로 속이면서 아무 말 없이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한때는 평범해 보였던 가족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변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고,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